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영하 30도 혹한이 몰아치자 신형 버스들이 연이어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추위에 떨었고 응급실 이송자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그 조그만 나라에서 뭘 배우자는 거야. 평생 러시아 기술만 믿어온 60대 관료. 그런 그 남자가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왜일까요? 서울에 도착한 지 단 하루 만에 그의 30년 신념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 남자. 회의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왜 평생 조용했던 관료가 목소리를 높인 걸까요? 그 여자가 탄 버스가 멈춘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반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르게이 발렌티노비치입니다. 올해 62세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통국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이야기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기계공으로 살아왔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항상 자신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이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본 따라하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기술이라고 해봤자 남의 것 베껴서 만드는 수준이겠거니 했죠.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새로 도입한 중국산 버스 40대 중에서 18대가 갑자기 히터가 고장났어요. 영하 28도 추위에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시장님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어요. 시민들이 얼어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게 뭐야? 그때 젊은 담당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산 버스는 어떨까요? 중고라도 품질이 좋다고 들었는데 순간 제 혈압이 확 올랐어요.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습니다. 한국, 그 조그만 나라에서 뭘 배우자는 거야. 그건 일본 따라한 나라잖아.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언제부터 그런 나라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약해졌나? 이 정도는 우리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뭔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러시아인으로서의 자존심, 기술자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들이요. 시장님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고칠 수 있지? 일주일이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정말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리디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에서 한국 버스 얘기가 나왔어. 어머, 그래? 요즘 우리 딸 안나가 한국 드라마만 보던데 그런 걸 왜 봐? 우리 러시아 것도 좋은 게 많은데. 리디아가 조용히 웃었어요. 당신은 참 한국 물건들 품질 좋다던데? 에이, 그런 소리 믿지 마. 남의 거 베껴서 만든 건데 뭐가 좋겠어.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못한다면 아니야. 할 수 있어. 러시아 기술이면 충분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죠. 그날 오후 5시경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리디아였어요. 여보, 지금 버스가 중심가에서 멈췄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히터가 안 나와. 너무 추워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중심가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인데 그날은 30분이나 걸렸어요. 도로 곳곳에 버스들이 멈춰 서 있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푸른 23번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코트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차창에는 김이 서려서 바깥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리디아를 찾았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요. 리디아야? 급히 안아서 차로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리디아가 중얼거렸어요. 세르게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저기 할머니는 의식을 잃으셨어.
그제서야 뒤돌아보니 구급차 2대가 더 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고혈압 환자라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때 딸 안나가 병원으로 뛰어왔어요. 교사인 안나는 평소에 차분한 편인데 그날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안나야, 진정해. 엄마는 괜찮아. 괜찮다고요? 지금 시내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안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벌써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버스 대란, 시민 응급실 이송, 관료의 오만이 부른 참사, 제 이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산 버스 도입을 거부한 교통국 부국장이라고요. 아빠, 한국 버스 얘기 기억나세요? 안나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언제 할 건데요? 당신의 자존심이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낸 딸이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버스면 어때서요? 사람이 따뜻하게 다닐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제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실에서 리디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무서웠어. 이렇게 죽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고집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아빠, 안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뭐가 어때서요? 일본 따라했다고 해서 나쁜 건가요? 그럼 우리 러시아는 뭘 따라한 적 없나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낡은 기계공 면허증을 만져봤어요. 30년 전 받은 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했었죠. 러시아 기술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고집을 부렸다는 건가? 아니야. 아직 포기할 순 없어. 러시아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올라왔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틀 후 시청 회의실에서 또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장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었죠. 세르게이 부국장, 시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소. 창밖을 보니 정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교통국 부국장 물러가라는 팻말도 보였습니다. 제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시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더 달라고? 벌써 시민 8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 안나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교사인 딸이 이런 공식 회의에 나타날 리 없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세르게이 부국장의 딸 안나입니다. 안나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안나가 손에 든 자료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지? 한국산 중고버스 관련 자료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딸이 저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안나야, 그만해.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요?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한국산 버스는 영하 4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해요. 가격도 중국산보다 저렴하고요. 그런 소리 믿지 마. 한국 놈들이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서 후회가 됐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았거든요. 시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르게이, 당신은 정말 한국이 그렇게 싫소? 싫다기보다는 우리가 굳이 그런 나라한테. 그런 나라라니요. 안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이렇게 대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안나야, 아빠는 다 경험으로 말하는 거야. 한국은 원래 경험이요? 인터넷으로 본 게 경험인가요? 그 순간 시장님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만. 이제 정말 답답하오. 시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르게이,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시오. 네.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그렇소. 48시간 안에 결론 내려오시오. 한국산 버스가 정말 쓸모없는 건지 아니면 당신 편견인지 말이오.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국까지 가야 한다니. 시장님, 제가 굳이 그런 먼 나라까지. 먼 나라라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는데요. 안나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직접 보세요. 선입견 말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62살 러시아 관료가 한국까지 가서 버스나 구경한다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표정이 단호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회색 머리칠. 이런 늙은이가 한국에 가서 뭘 한다는 건지. 리디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마음 열고 가봐. 한국 사람들 말도 안 통하는데 뭘 어떻게 해. 통역사 있잖아. 그리고 꼭 말이 통해야만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야. 공항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알아? 내가 한국까지 가서.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도 올라왔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어떤 건지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주머니 속 기계국 면허증을 다시 만져봤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제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에서 뭘 보게 될까? 정말 우리보다 나은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깨끗하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 공항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안내판들도 정말 친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곳에서 뭔가 배울 게 있을까? 통역사 김민수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세르게이 부국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한 다음 러시아어로 다시 말해줬어요. 발음이 꽤 정확했습니다. 아, 러시아어 잘하시네요. 모스크바에서 3년 살았었거든요. 내일 현대자동차 송도 공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차 안에서 서울 시내를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올라왔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어떨지 모르지. 다음 날 아침 송도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러시아에서 본 어떤 공장보다도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했어요. 기름때 하나 없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상용차 개발팀 박지영 팀장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이 매우 또렷했어요. 박 팀장님, 저는 세르게이입니다. 러시아 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박지영 팀장이 저를 안내한 곳은 깜짝 놀랄 만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냉동 테스트룸이었어요. 안에는 정말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시베리아 환경 테스트룸입니다. 영하 40도까지 제형 가능해요. 영하 40도요? 네, 저희는 러시아 수출용 버스를 이런 환경에서 6개월 동안 테스트합니다. 제 목구멍이 말았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정말 영하 40도에서도 시동이 걸린다는 건가요? 직접 보시죠. 박지영 팀장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테스트룸 안에 있던 버스에서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도르르르. 단 5초 만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영하 30도만 되어도 시동 걸기가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저희는 엔진뿐만 아니라 배터리, 연료 시스템, 모든 걸 극한 추위에 맞춰 설계합니다. 박지영 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실시간 히터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버스 안 온도가 18도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경고가 와요. 자동으로요? 네. 그리고 정비 이력도 모두 QR코드로 관리합니다. 언제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 가능해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팀장님, 차의 좌석 청소 날짜까지 기록한다고요? 당연하죠. 승객이 타는 곳인데 깨끗해야죠.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박지영 팀장의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요? 네, 러시아 할머니가 추운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순간 제 눈앞에 리디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창백한 얼굴로 응급실에 누워있던 팀장님, 한국에서는 정말 사람부터 생각하는군요. 그럼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그날 오후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버스들이 쉼없이 다니고 있었어요. 겨울인데도 한 대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기계공 면허증을 꺼냈어요. 30년 전 받았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리디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 응, 너는 어때? 한국은 어떤지. 리디아야, 내가 틀렸나 봐. 뭐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어. 나는 기계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더라고. 전화 너머로 리디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우리 도시가 너무 낙후되어 보인다는 거였어요. 며칠 전만 해도 자랑스럽던 우리 시설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리디아와 안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빠, 어떠셨어요? 안나야, 아빠가 정말 바보였구나.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영하 40도 테스트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을 말이죠. 그럼 이제 한국산 버스 도입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일 당장 시장님께 보고할 거야. 하지만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청 회의실에서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시장님, 한국산 버스는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가 도입해야 해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중고 버스 한 대당 약 4만 달러 정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4만 달러라. 40대면 160만 달러군. 하지만 시장님, 이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르게이 부국장, 당신 말은 맞소. 하지만 예산이, 그때 재정 담당 부시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올해 교통 예산은 이미 다 집행됐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년까지요. 그럼 올 겨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소. 예산이 없는데.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시의회 의원 몇 명이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한국산 버스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러시아 기업들은 생각 안 하나? 우리도 버스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산 버스 도입은 보류됐어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따뜻한 버스들. 박지영 팀장의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사흘 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8시경이었어요.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시내 중심가에서 멈춰섰습니다. 또 히터 고장이었어요. 버스 안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 2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9도였어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몸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아저씨, 춥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아이들 5명을 응급실로 실어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정말 답이 없소. 아이들까지 다치는데. 시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정치적 고려니 예산인이 하고 있을 때입니까? 하지만 세르게이 시장님, 저 아이들 보셨어요? 7살 아이가 버스 안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뭘 봤는지 아세요? 할머니, 한 분이 춥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계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리디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바꿔야 해. 응,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어. 방법은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박지영 팀장의 명함도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기계공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받았을 때의 자부심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던 게 무너졌다. 근데 이걸 고쳐야 할 사람도 나야.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자 시장님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산 중고버스 10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거죠. 세르게이, 당신이 책임지고 추진하시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박지영 팀장에게 연락했을 때도 기뻤습니다. 팀장님, 드디어 도입이 결정됐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최고 품질로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한 달 후, 블라디보스토크 부두에 대형 화물선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배였어요. 부두에 나가보니 푸른색 버스 10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진짜 저게 우리 버스보다 나을까? 중고라는데 괜찮을 거야? 한국 기술이 그렇게 좋다던데. 저도 솔직히 불안했어요. 한국에서 봤을 때는 확신했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한국에서 정비사 2명이 함께 왔습니다. 김철수 팀장과 이영우 기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비 교육차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김철수 팀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비팀과 함께 작업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정비팀장 이반 알렉세이치는 처음엔 경계심을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뭘 가르친다는 거야? 하지만 작업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철수 팀장이 엔진룸을 열어보이며 설명했어요. 이 부분이 극한 추위용 히터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 센서가. 이반이 눈을 크게 뜨며 들여다봤습니다. 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보는군. 러시아 추위에 맞춰 특별히 설계한 거예요. 한국 정비사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줬어요. 이영우 기사가 러시아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드루즈야, 친구들아. 우리 정비팀들이 박수를 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기온은 영하 31도였어요.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만약 시동이 안 걸리면 저는 정말 큰일 날 상황이었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김철수 팀장이 첫 번째 버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열쇠를 돌렸어요. 부르르르. 시동이 바로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히터였죠. 5분 후, 버스 안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이 손을 히터 앞에 대보더니 소리쳤어요. 따뜻해. 정말 따뜻해. 두 번째, 세 번째, 열대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감격이 밀려왔거든요.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정말 따뜻하다.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겠네. 김철수 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제 러시아 시민들이 따뜻하게 다니실 수 있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환영만찬에서 이반이 한국 정비사들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람을 생각하며 일할 뿐이에요. 이영우 기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리디아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 버스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한국 좋아하세요? 응.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것 같아. 주머니에서 기계공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 자부심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자부심이었죠. 창밖으로 보니 새로 온 한국 버스가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파란 히터불이 훤히 보였어요. 버스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산 버스 10대가 7번, 21번 노선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이 버스 타고 싶어서 일부러 기다렸어요. 60대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운전기사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부국장님, 정말 신기해요. 영하 35도인데도 시동이 바로 걸려요. 히터는 어때? 5분이면 버스 전체가 따뜻해져요. 승객들이 외투를 벗을 정도로요. 일주일 후 현지 신문사에서 기사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 올가가 질문했어요. 기사님, 한국산 버스는 어떠세요? 솔직히 이 버스는 천국이에요. 알렉산드르의 대답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버스 운전했는데 이런 버스는 처음입니다. 승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인터넷에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드디어 사람답게 버스를 탈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하다. 이제 한국산 아니면 못하겠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며칠 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7번 버스에 탔던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직접 시청에 찾아오셨어요. 부국장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고맙다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관절염이 심해서 겨울에 버스 타는 게 고문이었어요. 추워서 아픈 게 더 심해지거든요. 아, 그런데 이번에 한국 버스 타니까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무릎도 안 아프고.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걸 위해서 한국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달 말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6%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 대중교통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시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세르게이, 당신이 이 도시를 살렸소.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당신이 고집 부리지 않고 한국에 가서 배워온 덕분이오. 시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노선도 모두 한국산 버스로 바꿔야겠소. 정말요? 시민들이 원하는데 안 할 수가 있나. 그날 저녁 집에서 안나가 말했어요. 아빠, 진짜 자랑스러워요. 왜?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지만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리디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예전엔 고집만 부렸는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잖아. 그 순간 제 주머니에서 기계공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 면허증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기계는 차가워도 기술은 따뜻할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며칠 후 길에서 만난 시민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부국장님, 이제는 한국산 아니면 못하겠어요. 다른 버스는 너무 춥거든요. 하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한국 버스는 뭔가 달라요. 사람을 생각해서 만든 느낌이 나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니 한국 버스들이 거리를 따뜻하게 밝히며 다니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히터가 마치 희망의 등불 같았습니다. 시민들도 이제는 겨울이 무섭지 않을 거예요. 따뜻한 버스가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게 바로 이거였구나.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건 말이에요. 2022년 봄이 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버스 80%가 한국산 중고 버스로 바뀌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파란 히터불이 새어나오는 따뜻한 버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계속 최고치를 기록했죠.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노트를 펼쳐놓고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7번 노선 박할머니, 관절염 때문에 겨울 외출 어려움 한국 버스 도입 후 병원 정기검진 가능해짐. O 21번 projeto 노선 Juntos Educar, 초등학생들 que 통학시 premia 체온 todas 유지 as 문제 áreas da 현재 educação. 결석률 O projeto 30% Juntos 감소. Educar, que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적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정비공 2반 알렉스 H가 찾아왔습니다. 부국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죠? 저희 러시아 정비팀이 한국 기술을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사람 중심 정비 방식.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젠 방향만 바뀌면 됩니다. 그날 오후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봤습니다. 한 정류장에서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기사님, 이 버스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한국 거라더군요. 지금은 한국산 아니면 못하겠어요. 다른 버스는 너무 춥거든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추위에 떨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버스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안나가 물었어요. 아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일본 따라한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었죠. 안나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왜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든. 주머니에서 30년 된 기계공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면허증을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받을 때는 기계만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성능을 높일지, 어떻게 하면 고장을 줄일지. 지금은요? 지금은 이 기계를 쓸 사람을 먼저 생각해. 리디아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 나도 모르겠어. 한국에 다녀온 후로 모든 게 달라 보여. 며칠 후 박지영 팀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부국장님,
블라디보스토크 소식 들었어요. 정말 기뻐요. 저희가 만든 버스가 러시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 있어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버스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기술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계가 아닌 인간을 위한 기술을 만든 나라였다. 내가 그걸 보려 하지 않았던 거다. 창밖으로 한국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파란 히터불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뀐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예전엔 러시아 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기술은 얼마나 복잡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가에 달려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기술이었던 거죠.